아, 정희 씨. 오셨네요. 저는 박서연이라고 해요. 준호 씨를 돌봐드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셨으니 얼굴이나 뵙고 가세요. 병간호는 제가 다 할 테니까요. 나는 그냥 내가 곁에 있는 게 불편해. 서연이 여기서 나와 함께 할 거야. 넌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그리고 알아둬. 내 유산은 서연에게 줄 거야. 내가 아무리 병간호를 하겠다 해도 소용없어. 나는 모든 걸 서연에게 물려줄 계획이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당신 정말 이럴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함께 키우며 살아온 시간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야? 당신은 끝까지 나에게 상처만 남기겠다는 거야? 내가 선택한 거야. 서연이 나의 마지막을 함께할 사람이니까 너는 이제 여기서 빠져. 정희 씨,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준호 씨는 제가 돌볼게요. 이제 그만 돌아가셔도 될 것 같네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아픈 부분을 이렇게 꺼내 보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무언가를 느끼고 함께 공감할 수 있길 바라며 결심하게 됐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둔 60대 여성입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인 남편과 함께 살아왔지만 그 이면에는 오랜 세월 저를 괴롭히고 무시한 남편이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믿기 힘든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있었나요?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어 버리는 충격적인 일들 말이에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날은 모처럼 친구들과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서로 쇼핑을 즐기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어요. 남편이 한 젊은 여자의 손을 잡고 웃으며 쇼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발이 멈춰졌고 친구들도 저를 따라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 여자는 저보다 훨씬 젊고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사람 내 남편 아니야? 지금 뭐 하는 거지? 저 여자 누구야? 남편이랑 너무 가까워 보이는데? 저는 그저 얼어붙은 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은 남편이 그 여자와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 여자와 웃고 떠들며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이건 얼마나 오래된 일이었을까? 그동안 나만 몰랐던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대로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여자는 누구야? 남편은 깜짝 놀라더니 당황한 듯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 젊은 여자는 저를 흘끗 보더니 무안한 표정을 지었죠. 남편은 순간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 이건 그게 비즈니스 관련된 사람이야. 오해하지 마. 비즈니스라고? 비즈니스 파트너랑 손을 잡고 웃으면서 쇼핑을 해. 내가 바보로 보여? 남편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야?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이건 일 때문에 만난 거라고 했잖아. 일이라고? 그럼 내가 당신이랑 이런 꼴로 만나도 될까? 친구들 다 보고 있어.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건 아무런 중요하지 않았어요.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망신을 당한 건 평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숨이 막혀올 정도로 화가 났어요. 남편은 무언가 더 변명을 하려다가 결국 그 젊은 여자에게 고개를 돌려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자. 여기선 더 말해봤자 소용없어.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을 잡아 세우려다 결국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상처받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 순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괜찮아? 너무 충격받지 마. 집에 가서 차분히 이야기해봐.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이렇게까지 상처받을 줄은 몰랐어.
저는 겨우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기다리며 내내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 사람과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이어가야 하는 걸까? 이 사람과 사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당신, 이제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그 여자는 대체 뭐야? 왜 그런 여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나를 이렇게 모욕하는 건데? 남편은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또 시작이네.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내가 뭐 대단한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구네. 그게 대단한 잘못이 아니라고? 내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했어. 당신은 내 자존심을 뭉개놓았다고. 그게 당신한테 아무렇지 않은 일이야?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꾸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뭘 어떻게 해? 나는 그냥 그 여자가 사업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서 만났을 뿐이야. 이걸로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살았는데 당신은 나를 이렇게 배신해. 그리고 이제 와서 아무렇지 않다고? 그 여자가 그저 사업 파트너일 리가 없어. 남편은 더 이상 저와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는 듯 무심하게 말했어요. 내가 뭘 원하든 간에 난 신경 안 쓸 거야. 나한테 이젠 더 이상 기대하지 마. 그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에게 더는 아무런 기대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어요. 저는 그저 눈물을 삼키며 남편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이 아니었죠. 앞으로도 더 많은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날 제 세상 일부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엄마는 제 인생의 유일한 버팀목이었고 그분의 마지막을 보며 저는 이제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하고 슬픔을 감당하기 힘들었죠. 그날 남편은 장례식에 참석했지만 그 역시도 무관심한 태도였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보였던 냉정한 모습이야 익숙했지만 그날만큼은 그가 저와 함께 슬픔을 나누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또다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했는데 복도를 지나치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듯 했는데 멀리서 들리는 한마디가 저를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좀 힘들어. 장례식이 있어서. 응. 자기야 이따 끝나면 봐.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남편이 내연녀와 통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대로 남편에게 다가가 그를 마주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구랑 통화하고 있었어? 남편은 처음엔 놀라는 눈치였지만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변하더니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왜 이래? 일하는 사람하고 통화한 거야. 별거 아니야. 일? 당신이 이 상황에서 일을 핑계로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걸 내가 모를 거라 생각해? 남편은 오히려 눈을 돌리며 성가시다는 듯 대꾸했어요. 지금 장례식장에서 소리 지를 거야? 얘 엄마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예민한 건 알겠는데 이러지 말자고.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친정엄마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는 저에게 남편은 그저 짜증 섞인 한마디로 마무리하려 했어요. 그가 내연녀와 통화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저는 그 순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그 여자랑 통화나 하고 있어?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 장례식에 온 것만으로도 넌 충분히 고마워해야 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당신이 여기 있는 게 고마운 거라고?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이제야 알겠어. 내가 당신에게 바란 건 그저 이 순간만큼은 나와 함께 슬퍼해 주는 거였어. 남편은 결국 고개를 돌리고 더 이상 대꾸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기대와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가 내 남편이지만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란 걸요. 그렇게 남편에게 완전히 실망한 후 저는 이제 아들들에게라도 기대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들마저도 성인이 된 후에는 저에게 차갑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큰 아들 현수는 아버지처럼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고 있었죠. 그리고 작은 아들 지훈도 마찬가지였어요.
돈을 쓰고 여자를 만나면서 자신의 인생을 즐기기만 했죠. 큰 아들 현수가 집에 찾아왔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었습니다. 엄마, 요즘 잘 지내? 내가 시작한 사업이 워낙 바빠서 요즘 집에 자주 못 들렸어. 돈을 잘 버니 따르는 여자들도 많고 시간이 늘 부족해. 현수야, 사람은 진실해야 해. 자신을 과시하며 여러 여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돈보다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구나. 나는 너가 아빠처럼 가정에 무심하고 가족에게 사랑을 주지 않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래. 현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처럼 사는 것이 뭐가 문제야? 아빠는 돈 잘 벌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따르니 멋지잖아. 내가 아빠 따라가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엄마도 이제 그런 거 신경 좀 그만 쓰고 엄마 인생을 살아.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아, 현수야. 너희 아빠는 돈만 있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야. 너도 그런 길을 걸어가면 안 돼. 현수는 고개를 저으며 지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해요. 내 사업도 잘 돌아가고 내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 엄마는 그냥 엄마 인생에 집중해. 아빠 문제나 나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엄마는 너희가 아빠처럼 살지 않기를 바랐어. 엄마가 너희 아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희는 알지 못할 거야. 나는 너가 가정을 이루면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 없이 서로 사랑하길 바랐을 뿐이야. 현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무심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이든 나도 결국 그 피를 이어받았어. 그걸 부정할 수는 없지 않나?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그만 신경 써. 나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실망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팠지만 자식에게마저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가슴 아팠어요. 그들이 저를 이해해주지 않고 오히려 남편처럼 살아가려고 한다는 게 무엇보다도 절망스러웠죠. 그러던 중 60살도 안 된 남편이 말기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은 생각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어쩌면 그에게는 무의미할지 몰라도 그래도 저는 남편과 부부로 살아온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해왔든 그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남편을 돌보기 위해 병실로 향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라 생각했거든요. 병실에 들어섰을 때 남편은 누워 있었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그동안 보지 못한 피곤함과 무기력함이 가득했죠. 그 모습에 마음이 더 아팠어요. 병실 문을 닫고 천천히 다가가며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너무 힘들지 않아? 남편은 눈을 살짝 감았다 뜨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그 눈빛에서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이 상황 자체가 그에게도 어색했던 걸까요? 그래도 저는 다가가서 그를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내가 병간호해 줄게. 아무리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어도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잖아. 지금은 내가 당신을 돌봐줄 때야. 남편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병간호를 하겠다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리 우리 사이가 힘들었다 해도 내가 그의 아내로서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의 반응은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그래도 내가 당신 곁에 있어 주고 싶어. 당신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하게 둘 수는 없잖아. 남편은 고개를 돌리고 창밖을 보며 짧게 대답했어요. 그냥 나 혼자 있을래. 내가 여기에 있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해. 그의 차가운 말투에 저는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멀뚱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있었던 마지막 정마저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내가 아무리 그의 마지막 순간 뭔가 해주고 싶어도 그는 저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나를 밀어내려 해도 내게 주어진 마지막 의무를 다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곳에 서 있는 낯선 여자를 보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서연이었어요.
젊고 세련된 여자가 남편 옆에 앉아 다정하게 그의 손을 잡고 있었죠. 그녀는 남편의 머리맡에 앉아 마치 그 자리가 원래 자신의 것인 듯 행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순간 멍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그를 간호하려고 했던 그 자리를 그 여자가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졌죠. 제 존재가 이곳에선 전혀 의미 없다는 걸 다시 확인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아, 정희 씨. 오셨네요. 저는 박서연이라고 해요. 준호 씨를 돌봐드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셨으니 얼굴이나 뵙고 가세요. 병간호는 제가 다 할 테니까요. 그 뻔뻔한 태도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힘겹게 저를 쳐다봤어요. 나는 그냥 내가 곁에 있는 게 불편해. 서연이 여기서 나와 함께 할 거야. 넌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그리고 알아둬. 내 유산은 서연에게 줄 거야. 내가 아무리 병간호를 하겠다 해도 소용없어. 나는 모든 걸 서연에게 물려줄 계획이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혀 다리가 휘청했어요. 남편이 내 연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그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식을 낳고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저렇게 당당하게 저 여자에게 넘기겠다고 말하는 남편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죽어가는 순간에도 저에게 모멸감을 안겨주는지 조금 남아있던 동정심도 모두 사라졌어요. 당신 정말 이럴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함께 키우며 살아온 시간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야? 당신은 끝까지 나에게 상처만 남기겠다는 거야? 남편은 냉정하게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야. 서연이 나의 마지막을 함께할 사람이니까 너는 이제 여기서 빠져. 서연은 여전히 그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처럼요.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만이 가슴속에 남아 있었죠. 정희 씨,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준호 씨는 제가 돌볼게요. 이제 그만 돌아가셔도 될 것 같네요. 그녀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남편과 나의 시간이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제 준비해둔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는 현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남편의 유산을 모두 가져갈 거라는 남편의 선언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감당해온 고통과 상처를 그가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후벼 파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 사실을 혼자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두 아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차갑게 나를 외면해도 아들들만은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어요. 그들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거든요. 저는 큰아들 현수와 작은아들 지훈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아들이 거실에 앉아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기대와 달리 무겁지 않았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서연이라는 여자에게 모든 재산을 주겠다고 했어. 우리가 이렇게 가족으로 살아왔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니? 너희가 아버지를 설득해서라도 이 일을 바로잡아야 해. 현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그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마음을 돌리는 건 불가능할 거야. 아버지는 한번 결정하면 변하지 않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솔직히 나는 엄마와 함께 몰락하고 싶지 않아. 뭐라고? 몰락. 너희가 그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버지가 이런 결정을 하도록 그냥 놔두겠다고? 지훈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냉정하게 생각해봐. 아버지가 서연에게 모든 걸 준다고 해도 우리는 유류분 청구로 일정한 몫을 받을 수 있어. 굳이 싸우지 않고 협상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협상, 서연과 협상하자고. 그 여자가 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가게 놔두고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현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실리를 생각해야 해. 아버지가 재산을 다 주겠다고 해도 유류분 청구로 일정 몫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 여자가 모든 걸 가져가지는 못할 거야. 그리고 굳이 싸우느니 그 여자랑 협상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엄마도 함께 가서 협상할래요? 그 순간 내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몫을 확보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와 함께 싸워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배신뿐 아니라 이제는 아들들마저도 나를 떠나려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절망적이었어요. 너희도 결국 아버지처럼 자기만 생각하는 거구나. 그동안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야? 현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현실을 봐야 해. 아버지가 이미 결정한 일을 막을 수 없다면 우리도 그 상황에 맞춰 대처해야지. 엄마 혼자 아버지와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저는 두 아들마저 나를 버리고 서연과 손을 잡으려 한다는 사실에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끝장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아들과 서연과의 협상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연은 현수와 지훈의 연락을 받고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남편의 재산에 대한 분쟁이 진행 중이었지만 아들들은 싸움 대신 서연과 타협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나와서도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자신감에 차 있었죠. 그녀는 여느 때처럼 단정하게 차려입고 현수와 지훈을 맞이했습니다. 오셨네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들 필요한 걸 확실히 정리해보는 게 좋겠죠? 현수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훈도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지만 그들 모두 서연과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이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이렇게 만난 이유는 다들 알잖아요. 아버지의 재산 문제로 더 큰 싸움이 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걸 확실히 하고 싶어. 서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준호 씨는 모든 걸 저에게 맡기셨지만 물론 여러분도 유류분 청구를 통해 일정 몫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고 좋은 선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치르지 말고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지훈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아버지가 우리 몫을 완전히 무시하고 당신에게 모든 걸 주겠다고 했지만 법적으로도 그렇고 도의적으로도 우리는 그 몫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손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의 몫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원하는 걸 조율해 나가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준호 씨는 나에게 많은 걸 주고 싶어 했지만 그게 전부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현수는 뭔가 불편해 보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실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싸움을 벌여봐야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더 적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나누는 게 서로에게 좋을지 이야기해보자고. 우리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의 일부 지분과 아버지의 개인 재산에서 유류분만큼의 몫을 원해.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저는 회사 지분에서 준호 씨가 나에게 남긴 것을 유지하면서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만큼 나누어 줄 생각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도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을 나눌 수 있죠. 그렇게 하면 다들 만족할 수 있겠죠?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 뻔뻔했지만 아들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저와 서연의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몫만 확실히 하고 더 이상 갈등을 벌이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선이었죠. 지훈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몫은 확보한 걸로 알고 더 이상 소송 같은 문제로는 가지 않겠어. 그냥 서로 원하는 걸 갖고 끝내자는 거지. 서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소송으로 가면 서로 힘들어질 뿐이니까요. 여러분도 원하는 걸 얻고 나도 준호 씨가 나에게 주기로 한 것을 가질 수 있다면 굳이 싸움을 벌일 필요는 없죠. 현수와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고 더 이상 이 상황을 길게 끌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연과 타협을 보고 서로의 이익을 챙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아. 그럼 그렇게 하자.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각자 원하는 걸 가지고 끝내자고. 서연은 그들의 대답에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다행이네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될 거라고 믿어요. 그 후로 남편은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상처, 그리고 아들들마저 나를 떠났다는 절망 속에서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을 보내는 동안에도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지만 제 안에서 울리는 절망은 너무나도 깊었어요. 장례식에서 저는 그저 영혼 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면서도 내가 그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이 전혀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과 아들들이 그의 유산을 나눌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제 절망은 더욱 깊어질 뿐이었죠.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한 가지 사실만이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세월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에게서 돌아온 것은 배신과 절망뿐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남은 것도 없다는 사실만이 제게 남았습니다. 저와 김상무의 은밀한 만남은 1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인간됨에 실망했던 김상무가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순간 우리의 복수 계획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김상무는 남편의 경영 방식과 인성을 오래전부터 문제라고 생각해왔어요. 남편이 회사를 결국 망하게 할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비밀스러운 제안에 동의했던 겁니다. 그는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그를 무너뜨릴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죠. 처음 김상무와 만났을 때 나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과 말투에서 확신이 느껴졌어요. 남편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있었던 김상무는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회사를 서서히 무너뜨릴 계획에 동참하게 되었죠. 그때 나는 그에게 약속했어요. 일이 모두 끝난 후 내가 확보한 자산의 50%를 그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고요. 그 후 김상무는 철두철미하게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단순히 회사의 재무 기록을 조작하고 비자금을 빼돌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했죠. 10년 동안 그는 나와 함께 조금씩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회사를 잠식해갔고 오늘의 이 순간을 위해 치밀하게 모든 것을 계획해왔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어느 날 나는 김상무와 마지막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 왔음을 알았어요. 그는 내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모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을 응징할 시간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맞이했어요.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확신에 나 역시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상무님, 당신의 철저한 준비 덕분에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군요. 이제 남편의 내연녀와 아이들이 상속받을 그 회사는 이미 껍데기뿐이죠. 김상무는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회사의 핵심 기술과 계약들은 모두 외부로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회사를 되살릴 수 없을 겁니다. 사장님의 상속을 그들이 수락하는 순간 그들의 몰락은 시작될 테니까요. 나는 서류를 넘기며 차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상무와 함께한 20년은 남편을 몰락을 위한 치밀한 준비의 연속이었죠. 남편은 비록 지금 죽고 없었지만 죽어서도 이 사실을 보고 있다면 분하고 억울해서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상과 조금 빗나가긴 했어도 똑같이 나에게 배신의 칼날을 내민 남편의 내연녀와 아들들에게 그 몰락의 선물을 대신 전하게 된 거죠. 상무님도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어요. 남편의 밑에서 일하면서 들키지 않고 이렇게 완벽하게 그를 무너뜨릴 준비를 하셨으니. 김상무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 사장님의 인간성을 오래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결국 회사에 해를 끼칠 거라는 건 예상된 일이었죠. 저는 오히려 사모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김상무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어요. 그는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협력자였고 우리는 이 순간을 위해 10년 동안 함께 준비해왔습니다. 약속한 50%는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갈 거예요. 당신의 믿음 덕분에 오늘의 이 순간이 가능했으니.
제 말에 김상무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상무는 완벽하게 철두철미한 사람이었고 그의 치밀한 계획 덕분에 우리는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 복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상속받을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나겠지요. 회사의 모든 자산은 사실 빚으로 뒤덮여 있고 핵심 기술들은 모두 빼돌려져 있다는 것을요. 그들이 아무리 재산을 챙기려 해도 결국에는 파산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김상무는 다시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네, 사모님, 사장님의 내연녀와 아드님들이 상속받는 그 순간 회사는 파산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남긴 것은 오로지 막대한 부채뿐이겠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미 죽었어도 남편과 자식들이 무너질 때가 온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며 그동안 내가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상속받는 순간이 오면 나는 그곳에 있을 거예요. 그들이 절망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나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김상무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사모님, 이제 그들의 몰락은 시간 문제입니다.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외면했고 나는 그에게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 그 순간 묘한 해방감이 들었죠. 오랫동안 그에게 받았던 상처가 떠오르며 이제 더 이상 내 삶에는 상처가 없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상속 절차였죠. 남편이 죽기 전 서연과 아들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했고 나는 그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서연과 두 아들 현수와 지훈이 나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스며들어 있었고 아들들도 어색한 기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대한 재산과 회사를 물려받을 날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 기대감은 온몸으로 퍼져 있어 보였고 그들의 표정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과 상속 절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고 남편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서연과 아들들에게 물려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죠. 서연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들도 서로 눈을 마주치며 이제 모든 것이 그들 손에 들어온 것이라 믿었습니다. 남편분께서 남기신 유언에 따라 서연 씨와 두 아드님께서는 회사와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부인 정희 씨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나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유언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유산을 서연 씨와 아들들에게 넘기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서연과 아들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나를 바라보며 억지로 감정을 누르려 했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들도 순간적으로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어깨를 서로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기대에 부푼 표정으로 상속을 마치고 회사로 향했을 때 이미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연과 아들들은 이제 거대한 회사를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사 임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새로운 상속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서연은 당당하게 임원들을 둘러보며 자리 잡았고 아들들도 자신들이 이제 회사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사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재무 담당자의 얼굴이 어둡게 굳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분위기를 느끼지 못한 채 기뻐하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 회사를 운영하게 될 테니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기회를 마련할 겁니다. 그러나 임원 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회사의 재정 상태에 대해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회사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그제야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심각한 상황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임원은 조심스럽게 재정 보고서를 꺼내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핵심 기술력이 외부로 이전되었고 주요 계약들이 파기되었습니다. 현재 회사는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사는 파산 직전입니다. 그 순간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들들도 당황한 얼굴로 보고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는 회사를 방금 전 상속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임원은 답답한 듯 서류를 내밀며 설명했습니다. 모든 기술력과 주요 자산들이 이미 이전되었고 우린 현재 이 회사의 가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사실상 회사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서연과 두 아들 현수와 지우는 회사 회의실에서 막 회의를 마치고 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의 내내 들려온 건 충격적인 이야기뿐이었죠. 그들이 상속받은 회사는 이미 파산 직전이었고 주요 기술력과 계약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사장실로 들어온 세 사람은 불안과 절망에 휩싸인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그들이 상속받은 것이 실상은 재산이 아닌 거대한 부채와 파탄난 회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책상 위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가 상속받은 건 회사가 아니라 빚더미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유산을 받지 않았을 거야. 지훈도 다급한 목소리로 탄식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을 수 있지?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서연 역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사장실 문이 천천히 열며 내가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나는 한동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야 모든 것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서연이 나를 보자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여길 왜? 나는 그들을 천천히 바라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여기 온 이유는 간단해. 이제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됐으니까. 현수는 나를 보며 울분을 터뜨렸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진실이야? 회사가 왜 이 지경이 됐냐고. 기술력도 다 날아갔고 계약도 엉망진창이래. 우리가 상속받은 게 다 뭐냐고? 나는 그저 그들을 가만히 응시하며 말했어요. 내가 상속받은 건 그냥 껍데기일 뿐이야. 회사는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고 기술력은 이미 더 이상 이 회사의 것이 아니야. 지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이없다는 듯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기술력은 어디로 간 거냐고? 나는 그들에게 한 발짝 다가서며 차분히 말했어요. 그 기술들은 이제 내 거야. 이미 내게 다 이전됐어. 순간 서연과 두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듯 했지만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더군요. 서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이 그걸 가져갔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서연을 바라보며 차분히 대답했죠. 너희가 상속받은 건 남편이 남긴 부채와 가치 없는 회사야. 그동안 회사가 의존하던 핵심 기술은 이미 내 소유가 됐고 난 너희가 남편의 유산으로 뭘 하든 상관없어. 이제 빈 껍데기만 남았을 뿐이지. 현수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엄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왜 이러냐고? 넌 나한테 말할 자격이 없어. 아버지처럼 너희도 나를 배신했잖아. 아버지가 남긴 그 회사와 재산을 탐냈을 뿐이지. 너희는 내 마음을 단 한 번도 알려 하지 않았어. 지우는 그 말을 듣고는 허탈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속받은 게 다 정말 빚이라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너희가 바랐던 건 돈과 회사였겠지. 그런데 이제 너희가 상속받은 건 오로지 빚뿐이야. 서연은 절망에 빠진 듯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당신이 우리를 망하는 꼴을 보려고 모두 손을 쓴 거야? 이 늙은 여우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차갑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너 따위 하나도 무섭지 않아. 이 회사는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야. 내가 상속을 포기했을 때 기뻐하더니 이제는 책임을 지고 그 회사를 끌어가면 되겠지. 회사를 상속받은 서연과 두 아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상속된 것은 재산이 아닌 부채뿐이었고 그들이 쥔 회사는 이미 가치 없는 껍데기였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 현수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나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곁에서만 재산을 탐내던 아들이 이제야 나를 찾아온 겁니다. 현수는 내가 사는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나를 애타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해졌고 눈에는 절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문을 열자 그는 주저앉듯이 내 발밑에 엎드렸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좀 도와줘.
제발 엄마가 우리를 버리면 안 돼. 그 말에 나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고 그동안 내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외면하고 서연과 함께 아버지의 유산을 탐냈던 그 모습들. 이제 와서 나를 찾아와 엄마 취급을 하려 하다니 그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했습니다. 이제 와서 엄마라고 부르는 거니? 내가 상속받을 때는 어땠니? 그때는 내가 필요 없었잖아. 현수는 눈물을 흘리며 내 발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내가 어리석었어. 근데 우리가 다 잘못했어. 상속받을 줄 알고 돈을 미리 써버렸어. 이제는 빚더미에 앉았어. 제발 엄마가 우리 좀 도와줘. 우리를 버리면 안 돼. 나는 그의 말에 한숨을 쉬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수야, 넌 이제 성인이야. 성인이면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해. 내가 널 돕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가 너의 잘못을 책임져야 할 때야. 현수는 절망적인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간청했습니다. 제발 엄마, 우린 이제 아무것도 없어. 빚 때문에 숨도 못 쉬겠어. 엄마가 아니면 우리 끝장이야. 그러나 나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를 돕는 것이 그의 인생을 더 망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겪는 고통은 너희가 선택한 길이야. 어른이라면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니? 더 이상 나한테 기대지 마. 이제 너희는 스스로 살아가야 해. 현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그를 외면한 채 문을 닫았습니다. 내 마음은 냉정했지만 그 냉정함 속에 그들을 향한 깊은 실망과 애정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상무와 함께 새로운 회사를 세우며 내 삶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김상무는 전문 CEO로서 회사를 이끌었고 나는 나의 역할을 찾아가며 새로운 삶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움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다시 설렜습니다. 김상무는 회사를 이끌면서도 나에게 늘 존중과 예의를 다했습니다. 그는 전문성과 실력을 발휘하며 회사를 빠르게 성장시키기 시작했고 나는 그와 함께 그 과정을 지켜보며 내 역할을 찾았습니다. 사모님,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회사를 세웠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는 더 크게 성장할 겁니다. 사모님도 새로운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김상무의 제안에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받았던 상처에서 벗어나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에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의 마무리를 말씀드릴 시간이 왔네요. 제 이야기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 중 하나는 아들들을 외면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절박하게 저를 찾아왔을 때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돕는 것이 그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 그들은 어른이 되었고 이제는 자신들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엄마로서 냉정한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때로는 진정한 사랑이란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도록 내버려두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들이 반성하고 진정으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변화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가 오면 그때는 제가 손을 내밀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비슷한 고민과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냉정하게 행동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이야기하며 더 많은 공감을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는 시간이 너무 기대되네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보내세요.